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과거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례만 들면요. 아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948년의 재헌헌법은 그 당시에 사실 좌파는 그 재헌헌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그 다음에 중도적인 세력의 일부가 참여했습니다만은 또 그 헌법을 여러분 알다시피 유진호 선생이 이제 기초하신 걸로 잘 알고 계신데 그분들 다 우파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헌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헌법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이제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간판을 내걸고 노독수린이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잡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피락 사건이 터집니다. 이거 뭔가 대접이 아닙니까?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갱이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 그 중에 빨갱이를 쓸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 좌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는 일제 때, 일본이 일제가 독립투사들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껴서 바로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은 사실상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1949년부터 이제 그 국가보안법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4.19 때 참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4.19 대단한 혁명입니다. 4.19 이전에는요, 남한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 나이 차이도 30살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때는 북한은 희망이 있었지만 남한은 아예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19가 터졌고 4.19가 우리 남한의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4.19가 결국은 5.16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4.19가 더 갔더라면은 그때 아마 최초로 우리 역사에 청산이 되는 기회가 왔었을 거예요. 그게 기미를 보이니까 이제 결국은 다시 4.19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한 번도 대통령 직선제 수준 이상의 안으로부터 혁명을 이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뜨거운 열망을 담는 민주화 운동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좀 다른 방식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혁명에 준하는 어떤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도 저는 그런 맥락에 닿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국 선생님께 연이은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세월호 대참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학자, 한골 대표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짚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노력의 지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당장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이제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특정 기업과 관료와 정치인, 그 다음에 행정부 등등 모두가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하나 당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박 대통령께서도 특별검사제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문제가 하나 이제 바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다.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원인은 그러니까 권력과 이 권경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경복합체. 그리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권관경의 경 또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합체를 이제 깨는 그런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그거는 박 대통령이 말씀한 그 규제가 악이다, 규제가 암덩어리다 이 생각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국정기조를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기업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히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업이든 뭐 영업이든 뭐에 관련해든 법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그걸 어기게 되면 제재가 강화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든 문제와 함께 동시에 필요한 거는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행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의 법령, 법제도 하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지금 시한폭탄의 그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법제도 개선 작업과 동시에 지금 당장 저는 청와대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당장 들어가야 된다. 법령 이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아까 뭐 고림은 대표적인 고리겠습니다만은 작동을 중지한다거나 또는 뭐 가스든 지하철이건 뭐든 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 새롭게 지방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중앙 차원에서 법과 제도가 법률이 바꾸는 문제와 별도로 그와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생명안전 대폭 강화 그 점검을 지속적으로 당장 실시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단기 뭐 1년 1년 분기는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그것들을 공무원 차원에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들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도교육의 차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도교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위험시설에 대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책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예,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사람의 기억은 오래 안 갑니다. 기억 신뢰할 수 없고요. 잊지 않으려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한국 현대사 하는 분들 사료 뒤지러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 현대사를 하는 분들이 사료가 한국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한반도의 주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사 당연히 일본으로 가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은 이런 거 모든 거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12.12 사태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전두환 감옥 가뒀습니다만은 그거 그 당시에 합참의장 공간에 수의 경비병이 그 출입하는 차 기록한 거 그거 하나 근거뿐이 없었습니다. 마침 최근에 그래서요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구술학회에서 지금 모든 걸 다 남기겠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이 영상, 요새는 이제 매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근대적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근대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뭐 제가 자꾸 이제 혁명 얘기해서 저거 합니다만은 프랑스혁명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을 문서고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혁명의회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무회의가 우리나라 중요한 회의들은 다 속기록이 작성이 되고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달려가시죠. 네, 지금 세월호 대참사는 요번에 육사 지방선거에 좀 반영이 됐는데 현 정부의 책임론 이거 대단히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현 정부 특히 우리 뒤에 태우수막에도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책임을 논한다면 어떤 차원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될까요?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한간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그게 뭐 박 대통령이 잘못한 일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적폐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은 되지만, 응? 하필 이 정권이 저희들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와서 제 전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혁명사 전공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요, 1989년에. 그 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혁명이 터지고, 삼부회가 소집이 되고, 막 바스티유가 함락이 되고, 나중에는, 처음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왕까지 죽이게 되는데요. 이제 공화국이 쓰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은, 사실은 그 사건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도 정확히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1차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원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차적 원인은 뭐 그 당시 이제 재정 적자 또는 뭐 루이 16세의 실정, 뭐 그 당시 정치 계급의 뭐 무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는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예컨대 이번에 이제 선장은 당연히 사법적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엄벌에 처하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재판에 넘겨서 사법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또 거기에 감시, 감독해야 될 뭐 해수부 사람의 해경 사람들 잘못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경우에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묻습니다. 루이 16세는요, 결국은 구체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결국은 단두대서 죽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의 루이 14세, 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만, 아니 고조 할아버지죠. 그때부터 잘못된 것들이죠. 적폐가 쭉 쌓여왔는데 루이 14세 묘를 드러내서 불관 참시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것으로 절대군주제를 청산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현 담당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 책임의 최고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된 것들은 비교적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과정에서의 난맥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은 침몰보다도 더더욱 이제 구조가, 이거는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이죠. 국가가, 정부가 할 일이고요. 이거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설사 과거에 저지러진 잘못이라도 현 담당자가 지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가 현재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하나이고 국가는 연속되는 겁니다. 이명박 당시의 국가와 박근혜 당시의 국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국가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명박이 지는 것이고 그전에는 노무현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무한 책임이 결국 구조적 적폐가 있으면 적폐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적 책임이 해야 될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국 선생님.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 일이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적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른바 종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또는 새누리당이든 박근혜 포함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 적폐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그건 단순히 뭐 이제 추상적으로 어떤 비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런 규제 완화 정책, 생명과 안전 관련해서 규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 자신이 속한 그 정당, 자신이 투표하고 지지했던 자기들이란 거죠. 그 점에 있어서 명백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의 책임을 누가 졌던가, 그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서 이제 최근에 뭐 규제가 암덩어리가 했다는 것 외에 지난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후보와 경쟁을 벌이면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각종 정책 역시 철두철미한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규제 완화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강도와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현재 지금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게 됐던 근본적인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돈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각종 정책의 담당자였고 주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분이 바로 적폐의 일부였고,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점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의 구조의 문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구조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배가 완전 침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첫날, 왜 그 첫날에 그 후에 한참 뒤에 총동원되었던 국가 자원, 예를 들어서 해경, 해수부, 해군, 민간인, 모든 동원령이 왜 그 하루에 총동원되지 않았던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뒤로 다 갔거든요. 그날은 배가 아침 8시 반인가요? 그때 소식이 나고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하루 동안에 대통령의 지시에 정확히 보고를 받았는가, 이 사태를. 정확히 보고받았다면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가 확인돼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 하루, 전 침몰되고 난 뒤에 야단법석을 저질러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가라앉고 있었던 그 하루 동안에 이 사태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고되었고, 그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는 무엇을 지시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 문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밝혀질지,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기록물에 밝혀질지, 또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시기처럼 그 기록 자체가 없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사태를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팽목항원부터 이 사태가 마지막 해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주 신속하게 보고됩니다. 그 보고 이후에 어떤 지시가 내렸는가에서 모든 것이 초점 맞춰질 것이고, 그 지시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원되지 못했다라고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이 점에 역시 그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대로 박수 좀 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총책임자입니다. 아까 최갑수 교수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는 연속됩니다. 서로 이 정부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구조적인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 현재의 대통령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철두철미하게 책임지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폐라는 말을 쓴 것은 대단히 용어법을 잘못 선택했다 봅니다. 적폐란 옛날 사람들한테 잘못을 돌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유치이태라법입니다.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조국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책임이 없습니까? 본인이 규제 완화의 화신이고 규제를 악으로 밀어붙이고 모든 부분들을 자본 중심으로 편제하려고 했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 통치 시스템의 책임자, 가장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의 구체적인 형태는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책임의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했느냐?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 통치 시스템의 책임자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전의 역사 과정과 결부되어 있는 현재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절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세력의
연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새정치연합입니다. 자, 이분들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죠. 노무현 대통령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박하셨어요. 그 점에서는 뭐 새누리당의 누구 못지않게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른바 이제 과거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한계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이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요, 뭐 지역주의에 입각해 있다면야 뭐 엄청나게 갈리겠죠. 영남과 호남이. 그러나 아까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시각,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사실 두 여당, 야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거를 하면은 10년 전에는 제가 느낌에는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 한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최소한 15%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만 만들어 갔으면은 저는 3분의 1 정도의 정립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희망을 과거에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표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특히 경기도의 그 김상곤 교육감의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진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면은 뭐 변화가 좀 있구나.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보라고 하는 별명이 가진 분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번에 많이 당선이 됐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치 세력에서 받아낼 수 있는, 정치적 차원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오히려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아주 험악한 지역이 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것은 본인들도 현재 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의 일부를 명확히 자각해야 되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정조사가 벌어질 때, 아까 우리 조국 교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참사가 벌어진, 그 침몰되는 그날, 특히 초동에 1시간 40분. 충분히 다 구조할 수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친구들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 책임의 일단을 그래도 보상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예, 최 교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 다른 측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일정한 자기 그 본인의 개인 자신의 그 정체성이건 뭐 철학이건 등등 자기 모순, 자기 긴장이 내부에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 대중경제론이라는 그 책을 내셨습니다. 대중경제론 시기에 김대중과 그 97년 외환위기 해결 시기의 김대중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였습니다. 3자 개인 문제를 하다가 심지어 그 선동을 한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노동인권 파업 현장에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노동법 개정 등등 이제 노동과 긴장을 발생시키는 그런 대통령 집권 후에 이런 노동정책을,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펴는 노무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대중, 노무현 모두 그 내부에 일정한 모순이 있었던 것이고, 그 모순은 그 집권 세력 내부의 세력 간의 다툼과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좀 친노동적인 이런 그 김대중, 노무현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반노동, 또 탈노동, 그런 김대중, 노무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서에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퇴임 후에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자신이 집권 시기에 했던 반노동 정책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퇴임 후에. 그것을 이제 자신이 이제 잘못한 판단을 했구나.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도 그런 것들이 지난 대통령 시기에, 선거 시기에 그 민주당의 강령 정당 정책들이 상당히 친노동적이 되고 또 경제민주화를 채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높이 그 점에 있어서 이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새정치연합이 그 새정치연합이 여러 세력이 합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모순된 두 개의 김대중, 두 개의 노무현이 있다면 어떤 김대중의 정신, 어떤 노무현의 정신을 살릴 것인가를 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두 당대표의 뒤에 보니까, TV로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계승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DJ의 정신, 어떤 노예 정신인가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 저는 후자, 그러니까 노동과 생명과 안전과 인권과 이런 문제를 중시했던 그런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새정치연합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신자유주의자로서의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라 노동 진화적이고 생명 존중하고 그야말로 인간을 본질로 취급하려고 노력했던 원래의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 이 부분들은 중심에 세우고 굳건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예,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좀 바라는 부분들 좀 말씀 보완하시죠. 겹쳐서. 국정조사요? 예, 이번 국정조사가 사실은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새누리, 새정치라는 두 보수 정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 사람들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심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거냐, 회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국정조사가 꾸려져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국정조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출범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선거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헌정물란 중대범죄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난리가 나니까 맨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보고 다 거부했다가 워낙 심해지니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하고 난 뒤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즉, 새누리당에서 김빼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뭐. 즉,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맨 처음에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것이고 선거에 질 것이니까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되면 한편으로는 이게 잊혀지길 원할 것이고 진행되면서 국정조사의 범위, 깊이, 폭과 깊이를 좁히는 거,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어디까지 부를 것인가,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인데, 전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는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깊이를 최대한 얕게 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말 아까 국정원 문제 같은 경우 아킬레스건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또 새로운 또 지금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열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제일 계속 관심을 갖는 게 그 첫날의 하루의 청와대와의 교신 문제가 기록에 남아 있는가를 저는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새정치연합은 밝혀내야 된다. 그건 국가 비밀이 아닙니다. 국가 기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대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정치적 책임이 진짜 누구에게 있는 걸 밝히려면 그 하루, 세월호 참사 이런 하루의 그날의 교신 내용과 보고와 지시 문제를 전면 공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밝히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견인해 내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역시 시민단체들께서 모니터링해서 이제 어떤 이 국회 밖에서 아주 엄중한 감시의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유가족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참여하게.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곧바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결국 좀 정확한 진상조사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노동자, 시민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진상조사의 기초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진로 제시 이런 부분들이 시민 중심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적 시민, 고장고장 깨어있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진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아까 쭉 짚어졌습니다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진보적인 분들이 13분들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적인 이 공직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진보 세력의 존재감이라는 건 대단히 좀 자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세력의 존재감이 자각해져가는 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망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가 우리 사회의 민자운동의 이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대학생들인데 대학사회라는 게 지금 대학생들 이미 운동세력으로서는 사실상 사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노동운동도 이제 조직력이나 특히 이제 이 동원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시 저로서는 현재 이제 이게 아마 국민 대책위 같은 게 꾸려져 있죠. 거기서 역시 그 국회 진상조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 역시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국회 앞에 농성을 한다든가 이거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방안을 통해서 하여튼 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특히 문제의 진상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게끔 압력을 넣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주체가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보교육감으로 뽑히신 많은 분들이 우리 주최하고 있는 교수단체의 소속이시기도 하고 또 전직 구성원이기도 한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새로 뽑히신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생명, 안전, 인권 이런 문제가 중심이 되는 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교수분들도 당연히 이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진보교육감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뀐가 물론 학교 문제에 제한되겠죠. 그래서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딱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변화를 진보교육감들이 그 임기 내에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다. 안정감과 신뢰감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일단 당장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요번에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그 광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번이 훨씬 더 많이 뽑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진보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보 쪽이 거의 앞승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 진보가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줬다, 시민들이. 아이들의 교육, 학교, 교실,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라. 길게 보고 우리의 자식 세대, 조카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게 되면 미래가 온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몇십 년 뒤를 아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뽑아둔 진보교육감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교수, 학생, 시민, 유권자분들이 학교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나갈 때 우리 미래가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최 교수님 시민단체 그리고 조국 교수님 교육에 중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상국의원 모시고 경기도 교육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꽤나 지금까지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조국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교육 또 그 교육 속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못해도 15년, 20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 진보교육감의 구도 한 텀으로는 이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적어도 2텀, 가능하다면 한 3텀 정도는 보장을 해 주셔야지 뭔가 좀 새로운 교육들을 디자인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세월호 대참사 거기에 대해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고 수습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해 가면서 실천적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문제들을 더불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세월호 대참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이 두 분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지만은 혹시 더 못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신 부분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아마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그 교사분들이 굉장히 참 건강하신 분들이구나.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선장은 배를 포기를 하고 나왔음에도 선생님들은 애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만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번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추모시 내지 애도시가 모아보니까 제가 지금 한 20여 편을 모았고요. 그 위에도 나온 거 보니까 한 30여 편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그 가운데도 가장 잘 쓴 시도 고성중학에 계신 분인데 권혁서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단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런 정도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희망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대학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대학은 점점 방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근본적으로는 초중등 교육만이 아니고 대학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그 어려운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정도 만들어낸 것은 역시 해도 교육이고요. 그리고 초등등 교육, 대학 교육이었고 또 그 엄청난 대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신자유주의 광풍이 정말 지금 가장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학, 여기 시민들 여러분들 계신데요. 대학은 정말 현실이 아주 절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초학문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재생적 학문적 기반이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회에서 느끼는 대학과 대학 안에서 느끼는 것이 이제 매우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진보교육감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희망을 이제 보줄 수 있는 또 가능성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역시 저는 이 대학이 이제 거듭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민교요 더 끌고 나가고 저 그거에 대한 다짐을 이번 기회에도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 교수님.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는 우리나라의 그 자본과 권력과 행정부가 각 복합된 진짜 적폐,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한 그 세력을 포함한 적폐가 쌓여서 터진 건데 그 해결 과정을 보게 되면 실제 통통배를 끌고 온 어부들이 더 많이 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와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뒤로 또 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주권자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힘을 문제는 이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힘들을 모아나가는 것은 모아서 정치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그 요체는 사실은 지난 대선 시기에 모두 확인되었던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요체는 뭐냐면 자본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거를 일찍 이루지 못했다. 훨씬 전에 이루었었더라면 이런 일이 전 안 일어났을 거 생각됩니다. 즉 경제민주화, 즉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것들이 우리의 과제, 제2의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제2의 민주화의 과제를 이루지 못하고 미루다가 지난 대선 시기에 깨닫자마자 터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가 각계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짜 우문의 현답. 제가 물론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기대하지 못한 본질이 살아있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 서울 시민인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자본에 대한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의 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때문에 많은 정당성을 혹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기저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이념적, 정치적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큰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개혁들이 어떻게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본주의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삶이 자본주의에서 다 통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의 자본주의에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사람의 그 일상생활 물질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거의 이제 자기가 그저 뭐 쌀도 키우고 뭐 이런 소위 자가경제에 의해서 돼 있죠. 지금은 아마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임금노동에 의해 의존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포섭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문제 삼는 것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그 자본의 소유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경제를 편성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기업이나 이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뭐 사회든 국가든 조합이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본의 소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불평등은 엄청나거든요. 뭐 우리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소득에다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은 이제 소득의 불균형이 워낙 심하니까 국가가 많은 부분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이제 다시 복지라고 하는 형태로 되돌려줘서 국민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평등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소유제는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임금에 의존하면서도 자기가 기업주 눈치 안 보고 자기 휴일에 자기가 얼마나 자기 생을 영위할 수 있고 선거할 때 자기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한 그 자본에 대한 민족 통제는 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인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 부자입니다. 이 벌어들이는 게 1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장들은 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내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1970년대에는 55%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2%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데 최고세율이 22%인데 물론 삼성전자는 워낙 그 수익이 높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내고 있냐면 이거 실효세율인데요. 그게 지금 하면 13%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세금 감면을 해줘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 기업한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월급쟁이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리지갑인데 기업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22%인데 실효세율은 13%뿐이 안 됩니다. 불과 9%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지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세금 문제 말씀하시는 다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 뭐 스웨덴이건 독일이건 하나만 예를 들자면 벤츠가 있고 볼보 회사가 있으면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다른데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볼보나 벤츠의 이사회에 그 회사의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산업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노동자는 그 의사결정에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즉 회사 내에서도 노동자들이 최고결정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통제 방안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순환출자제 우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개 업체, 대기업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은 그 한두 개 업체 때문에 이 순환출자제를 지금 이제 적각 시행을 못하고 적각 시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금산분리가 우리가 분명히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 다 있는데 이제는 금융위원회 거는 완전히 뭐 없어진 상태였고 공정거래위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다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의 공정성 문제가 없는 건데 계율사미르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건 지금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감독해야 될 기구들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관폐할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동료들이 가서 이제 거기 직장을 잡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시장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정한 이런 그 시장 체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법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감시를 하지 않는 이런 뭐 밀어주기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서, 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좀 할 것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해주신 말씀 시민이 자유로운 주체로서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우리 교수단체 지식인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 날 방역 문화 관련 아,